자, 안녕하세요. 복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5차 모의고사 이제 시작할게요. 자, 그 5차 모의고사 내용이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3차 교육과정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요번에 이제 기출 예무로 나왔던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3차 교육과정에 나왔던 이 국사교과서 내용이고요. 이 국사교과서를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제 그 미출친 부분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혼란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건 무슨 교과서냐? 시련과 극복이라는 교과서야. 시련과 극복. 그래서 이 시련과 극복은 왜 만들어졌냐면, 그 당시 이제 10월 유신 이후에 그 유신 정부는 자신의 어떤 유신 체제의 정당성을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국내적 위기 상황들을 이제 들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걸 이제 극복하는 국내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그 선례들을 모아서 일종의 독보용 책으로 만들었던 책이 그 시련과 극복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시련과 극복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정치 권력의 강화와 체제 유지서로 이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10월 유신에 정당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 모의고사에서 이제 풀어볼 듯이 그 4차 교육과정은 이 책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두 권으로 해서 상권, 하권으로 이렇게 나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부분은 3차 교육과정 부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그 보충 자료에 1페이지에 3차 교육과정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3차 교육과정 보면 이제 국사과가 독립되고 그 다음에 역사교과 편제에서 그 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고 역사교육 2원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국사과와 그 다음 세계사는 그 사회 과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 발행 체제에 보면 이제 정기, 후기로 나누는데 여기 정기는 국정교과서 체제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 같은 경우에는 1종, 그 다음 2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1종과 2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예요? 국정하고 검정을 얘기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3차 후기 때는 이 시험과 극복이라는 책이 없어져요. 정기 때 있다가 그래서 두꺼워지고 이것이 이제 4차 때 상하고는 나눠진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2번은 여기 이제 한문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있으니까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찾아보시고 여기 보면 뭐 세저괄 해가지고 이세민이 이제 그 부하장수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딱 단설 보니까 그 당시 그 이세민이 군대를 이끌고 어딜 치는 얘기예요. 안시성을 공격한 얘기야.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것은 안시성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성의 명칭을. 그리고 이때 이제 친일 명분이 뭐였냐? 명분이죠, 이거는요. 예. 그래서 명분은 내걸었던 게 뭐냐면 영계소문이 군사를 이끌고 영유왕과 자기 반대파를 제거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의 몸으로 군신을 군주를 제거했다. 유교적 명분이 안 받죠. 그래서 이제 명분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건 명분일 뿐이고 실제적인 이유는 뭐예요?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수나라 당나라 고구려를 친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형식적인 조공채권 관계를 실제인 조공채권 관계를 이제 바꿔서 너네들 입조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안 들으니까 이제 뭐냐면 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건 언제 나왔냐면 11년 기출문제 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안시성 관련된 그 내용을 이제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1페이지에 보면 이제 수당의 고구려 침입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약간 볼게요. 자, 먼저 수하의 침입 같은 경우에는 수나 문제가 한번 쳤고 이제 도중에 이제 뭐냐면 원정 중에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실패했죠. 수양제는 3번 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려진 거는 1차 원정 때 113만 명을 이끌고 쳤지만 수나라는 이것 때문에 망했죠. 자,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뒤에 넘어가면 당나라 초기 고조 때는 친선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태종 때 이제 당태종 때 강경체가 유지되면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거는 태종 때 뭐하고 또 연결시켜 보시면 아니면 신라와의 관계에서 좀 찾아보시면 돼요. 신라와 무슨 동맹을 맺었죠? 나당 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원래는 초창기 때는 신라가 그 당나라가 신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신라가 대화성을 이제 함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라 이제 김춘추가 와가지고 협상을 했죠.
그리고 또 안시성 이후에 이제 정확한 말하면 이제 안시성 이후에 나당 동맹은요. 예. 안시성 이후에 한번 패하고 나서 그 당시 당나라의 그 당태종이 더 이상 이제 혼자서 고구려를 공격하기 힘들겠다 하니까 신라와 동맹을 맺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태종이 안시성을 공격하고 이제 실패하고 나서 신라의 그 고구려의 공격을 멈췄냐? 그건 아니에요. 당태종부터 해서 고종 때까지 계속 공격을 해왔어. 예, 그럼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는 내용이지만 그때 나당 동맹을 맺고 나서 안시성 이후에 나당 동맹을 맺고 나서 어떤 식으로 공격했죠? 이거는 전설을 다변화시켰죠. 그래가지고 이제 친한 동시야. 그러니까 대군을 동원해가지고 공격하면 상당히 뭐예요? 힘이 붙이니까 이제 한 1, 2만 정도의 군대 말간병들을 공격해서 치다 빠졌다 하는 식으로예요. 치고 막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응해서 고구려는 뭐예요? 성을 비우고 또 들어가고 성을 비우고 하는 식으로 소묘전이 이제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신라를 통해서 고구려를 또 압박해오는 남쪽을 치는. 그래서 이는 전선의 다변화를 통해서 조금씩 고구려의 힘을 뭐예요? 빼간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당나라 고종 때 뭐죠? 신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북쪽을 친 게 아니라 어느 쪽을 친 거예요? 남쪽을 치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문제였던 병천선 문제도 해결됐죠? 누가 대주는 거죠? 신라가 대주는 거잖아. 예. 그런 식으로 전략 전술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당 전쟁 부분은 한국사 능력이나 이런 데서 자주 나와요. 예, 그래서 한번 나올 부분이에요. 이 주제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정방과 관련된 거죠. 정방.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한문 사료는 예전에 나왔던 그 한글 사료를 그냥 한문으로 옮겨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필덕적 같은 거 있죠? 필자적 같은 거.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소속된, 정방에 소속된 사람들을 필자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그 종이에 글을 쓰지 않았어요. 뭐 했었죠? 대나무나 나무를 파가지고 글 썼거든요? 그걸 이제 해가지고 그 서기를 필자적이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건 이제 자주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볼 때, 뭐냐면, 이거는 정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최후가 이제 설치한 정방인데, 이거 사제니까 정방이죠. 요땐 최후 정권 때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야? 두 번째는 언제 때 내용이죠? 요때는, 이건 공민왕 때 내용이죠. 예, 공민왕 때. 예전에 기출사유 그대로 이제 한문사유 옮겨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공민왕 때 내용이죠. 그래서 공민왕이 이제 간제 개편하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정방 폐지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정방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방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간청은 정방이고요. 자, 공민왕이 왜 정방을 폐지했을까요? 왕권을 제약하고 신진사 대부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예. 그래서 공민왕이 정방을 폐지하고 나서 또 부활돼요. 그래서 이제 이름만 이제 바뀌다가 나중에 조선 초기 때 완전히 없어지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일단 가와 관련된 조약은 뭘까요? 예. 일본 공사관의 약간의 두어 경비를 소개했다. 이거는 뭐죠? 재물포 조약이죠.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조약이 뭐죠? 요거는 이제 문제가 관련된 건데 조일수 조교 소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 때 조일수 조교 부록이라는 게 있었죠. 그걸 좀 더 확충시킨 내용이야. 이 소각은. 그래갖고 이제 그때 간행 이정의 거리,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이 개항장에 나갈 수 있는 거리들 예전에는 이제 뭐냐면 10리, 20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50리 후에 2년 뒤에는 100리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느 조약을 계기로 해서 맺어진 거죠?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 그래서 이모군란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모군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모군란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2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자, 이모군란의 배경 보면 이제 개화파 수구파의 대립, 자, 민시세력과 대웅군세력 갈등,
일본 세력 침투에 대한 국민의 반발 이런 게 쓰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쭉 여러 가지지만 각자 보시고 자, 그 결과를 이제 볼게요. 일본은 때 이제 정치 후퇴하고 경제 침략이 강화했는데 맺어진 조약이 재물포 조약이죠. 그래갖고 일본군이 주둔되고 박용호가 이제 파견됐죠. 예. 그래서 이제 박용호가 파견된 수신사를 몇 차 수신사죠 이걸? 제 3차 수신사 보통. 예. 그때 이제 태극기를 예전에 가지고 왔다. 그게 이제 정서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태극기를 처음 사용한 게 재물포 조약이 아니라 그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다라는 그 견해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일수 조교 속약 같은 것들 많아서 간행 이정의 거리를 이제 50리, 100리로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그 다음에 청나라 때는 이제 내전 간섭이 본격화됐죠? 그래갖고 이제 원세가 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신건 친군영을 설치하고 흥성대을 청나라 압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고문을 파견하죠? 마건상이나 멜렌도르프 같은 고문들을 파견해요. 그 다음에 삼민수용 무역장정을 체결하게 되죠. 삼민수용 무역장정은 그 자체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련된 문제 있을 때는 또 파악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의 부분이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애워두세요. 그래서 국내 정치 개혁의 필요성, 외세의 투쟁의 필요성 작업을 했고, 향촌 조직과 군대 조직을 통해서 조직적인 세력 균형을 발전식 대규모 사회운동이었다. 그래서 이때 향촌 조직 같은 경우는 빈민들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항 이후에 그 당시 경제적으로 피파 경제적으로 상당히 폐해가 많았죠. 그래서 미국 교환체제에서 쌀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농촌이 이제 그 경제적으로 파탄되고 또 많은 빈민들이 생기고 그리고 구식군인들도 쌀을 지급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쌀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연결돼가지고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터져 나온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볼 게 뭐냐면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예전에 기출과 관련된 부분이야. 14년에 나왔던 뭐와 관련된 거죠? 전시제도죠. 전시제도. 그래서 이제 이 전시제도는 송나라 때 실시한 제도인데 이게 이제 실시한 배경에 관련된 사조를 여기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도중에 부정부패가 맞기 때문에 항제였던. 이때 항제는 누구죠? 송나라 태조죠. 송나라 태조가 이제 전시제도를 설치해서 자기가 이제 최종적인 시험은 자기가 보도록 이렇게 자기 안에. 그래서 이때의 전시제도는 1등부터 해서 33등까지 이게 뭐냐면 했던 제도가 이제 정했던 제도의 전시제도인데, 그럼 전시제도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목적은 과거 합격자 시험관 사이의 자주 문생 관계를 방지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파벌 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 항제의 충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명칭.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홍명법하고 등록법이죠.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송나라 때 과거제도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기도 하죠. 더 자세히. 자, 3페이지 펴보세요. 자, 송나라는 당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거 출신자들 우대했죠. 자, 그래서 송대 지식인은 과거에 합격한 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과거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당나라하고 비교해서 봐야 돼요. 당나라에서는 뭐가 있죠? 이부시가 있죠. 그래서 이부시가 있기 때문에 도중에 능력이 있어도 가문이 격이 떨어진 얘들은 도중에 뭐예요? 이부시에서 떨어져. 왜냐면 이부시는 신허섭판을 해갖고 상당히 주관적인 면접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당나라의 과거 시험은 주로 누가 합격했냐면 문벌 귀족 출신들이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합격했다고 해서 곧바로 간지에 진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관리 선발 시험이 아니라 관리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가문격이 높은 사람들이 빨리 간지에 진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선하는 제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송나라보다는 중요한 제도는 아니었다. 예. 근데 송나라도 보면서 이제 이부시가 폐지하고 전시제도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 과거 시험이 중에 이제 관리 선발 시험으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사대부 사회가 성립하고, 이 과거에 주로 합격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역적으로 볼 때 강남이죠. 강남이 그 당시 경제적으로 발달됐다 보니까 인구도 많고 인재도 많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호명법과 등록법, 그 다음에 이제
항제가 직접 전시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것들을 뒀는데, 호명법은 이제 서명을 봉인하는 거고요. 그 앞부분을 이제 뭐냐면, 돌 좀 말아가지고, 꼬매가지고 서명을 봉인한 거고, 등록법은 받은 사람이 글씨체 뺏겨가지고, 시험 채점관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글씨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공정성 확보했다는 거. 요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공사 기출문제 꼭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몇 페이지를 또 보냐면, 다시 이제 원래 제도 문제에 넘어가서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다음 가에 들어갈 도성의 명칭을 써보고, 가로 천도한 정치적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해보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일본 고대 수도 변천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간무청왕이죠. 간무청왕은 헤이완 시대 때 처음에 청왕이 됐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수도를 몇 번 옮겼죠? 수도를? 2번 옮겼죠. 2번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나가오카코로 옮기려다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뭐 전염병도 돌고 뭐 귀신도 떠든다 해가지고 약간 북쪽이었던 헤이안코로 옮기죠. 이 헤이안코의 위치가 어디냐면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어디냐면 야마시로국이야. 야마시로국. 이 야마시로국 하면 보통 국하면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일본에서는 여기 국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처럼 도단이야. 도. 그래서 국이라는 건 최고 행정 단위를 얘기해요. 일본에서는 고대 시대 때. 그래서 야마시노국을 야마시노국으로 부르는데 제가 일본어를 못해서 그러는데 배자와 성자가 발음이 똑같나 봐요. 의미는 다른데. 하여튼 명칭을 바뀌고 그 다음에 뭘로 했다? 그 당시 평안경으로 했다. 그래서 헤이안코로 했다. 여기 헤이안코 쓰시면 돼요. 헤이안코는 뭐야? 안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안정되다. 예전에 수도처럼 수도 건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었는데 이걸 이제 극복하고 평화롭게 그 수도를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평안경이라는 이름을 줬다고 해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보충 자료를 좀 볼게요. 자, 4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일본의 고대 수도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수도 하면, 궁전이 있고, 궁굴이 있고, 그 주변에 나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초창기 때 일본의 수도는 미야라에서 궁만 있었어요, 궁. 그래서 그냥 거쳐만 옮겨 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수도라는 개념이 있죠. 한 곳에 정착하고, 궁이 있고, 그 주변에 강가가 있고, 그 다음에 서민들의 주거지가 있고, 그걸 이제 둘러싸이는 어떤 외성, 내성, 이런, 그런 그러니까 이런 경이라는 개념은 언제 생기냐면, 율령체가 도입하고 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의 장항성을 본받아가지고, 수도를 만들죠.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후지였고, 헤이초코, 헤이안코, 그래서 꼬가 붙은 거 있죠.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의 의미야. 이 꼬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경이라는 의미야. 수도경장.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나니와는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나니와는 어딜까요? 나니와는 오사카죠. 네. 오사카 다이카 계신 때 있고, 그다음 후지야코, 헤이초코, 그다음 나가오코, 헤이안코 이렇게 이제 옮겨 다녔는데 이런 이제 수도는 누구를 모델로 만들었죠? 당나라 장항성. 네. 그래서 이제 후지야코와 헤이초코, 나가오코, 헤이안코 옮길 때 이유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착된 곳이 헤이안코예요. 그래서 헤이안코 이후에 수도는 변경이 없었죠. 예. 자, 이 헤이안코는 어디죠, 오늘날? 교토죠, 교토. 예. 교토. 예. 그리고 이제 헤이안코의 근거지는 신라 계통이었던 하타시의 또 근거지야. 예. 이런 것들과 좀 연결시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헤이안코를 왜 옮겼냐? 일단 구세력과 불교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이때 구세력은 후지하라시죠. 후지하라시.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세력은 동대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대표적인 세력이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예. 그래서 요 일본의 수도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아틀란타 일본사회와 그다음 대한 교과서 일본사에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위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위치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니까
위치를 꼭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7번. 자, 7번 문제는 이제 남미와 관련된 내용인데, 다음 내용 중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당시의 명칭을 써보고 기역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아즈테크 제국과 잉카 제국을 정복한 코르테스와 피사르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 사람들을 그 당시 뭐라고 불렸죠? 콩키스타토로라고 불렸어. 네, 서양서 개론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정복자라는 의미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에스파니아는 그들에게 뭘 줬죠? 에코미안데라는 권리 줬죠. 에코미안데 관련된 내용은 한 번은 또 기출 문제로 왔고, 예전에 이제 코르테스 나올 때 그 에코미안다에 대해서 언급됐죠. 예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어. 다음에 나올 때는 명칭 안 물어보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내용을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에코미안다 내용은 어떻게 이제 써야 되겠죠? 일정한 영지를 주고 영지 내의 원주민들을 공납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근데 이 제도가 문제점이 나왔죠. 왜냐하면 원주민들 너무 가혹하게 다뤘어. 거기에다 천연두나 패스트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원주민들 인디언 숫자가 많이 주니까 대신에 이제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삼강목을 살펴본 것처럼 누굴 수입해왔어요? 흑인 노예들 수입해갖고 일을 시키고 대신에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개인적으로 흑인 노예들이 힘이 더 싸요. 써. 왜냐면 흑인들이 이게 되게 좀 힘이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런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괜히 흑인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예. 마주칠 일도 없겠지만 일단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2월혁명과 관련된 거야. 2월혁명. 2월혁명 때 이제 끝나고 나서 국립작업장 같은 것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그래서 이제 7월혁명과 2월혁명 중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거의 이제 나온다는 부분이 2월혁명이야. 2월혁명이 두 번 나왔거든요. 7월혁명 좀 이따가 이제 살펴보고 2월혁명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5페이지 펴보세요. 자, 5페이지에 보면 이제 2월혁명의 배경 있죠. 그래서 7월혁명의 한계, 선거권 확대됐으나 아직까지는 은행가, 대상공업자, 일부 분홍에 한정됐고요. 그래서 이제 공화주의자, 노동자의 불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들의 요구가 뭐예요? 왕정 폐지 보통선거권이야. 그래서 이제 7월 그 혁명도 그렇지만 2월 혁명도 이 선거권이 상당히 선거권 확대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진행돼가지고 공장 노동자 수가 증가되고 사회주의 세력이 등장했다는 거. 그래서 2월 혁명 과정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2월 혁명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자유주의자와 함께 누구도 참여했다? 사회주의자도 같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됐는데 그래서 초창기 때 이제 임시정부에서는 사회주의자들 견해를 받아서 국립작업장을 설치했죠.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진출을 본 그 당시 보수화된 농민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당시 명사들 그 다음 중상층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선거에서 누굴 몰아줬어요? 온건 공화파들, 자유주의자들 이제 주로 몰아줬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소수가 되니까 이들이 다시 이제 국립작업장을 어떻게 해요? 폐쇄시키죠.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6월 폭동이에요. 그걸 진압을 했죠. 그리고 사회주의자들 폭동을 본, 노동자들 폭동을 본 중상층이나 보수화된 농민들이 누굴 지지해줬죠? 루이 나폴레옹을 지지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됐죠. 이게 제2공화국이에요. 그리고 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친일 쿠데타가 일어나서 제2제정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특징은 자유주의 혁명으로서 사회주의자들이 같이 참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그 예전에도 한번 기출문제 나왔지만 2월 혁명 이후부터 민족주의가 어떻게 돼요? 대중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뭐예요? 처음에는 결합됐다가 결별돼. 민족주의 성격도 이제 바뀌게 되죠. 부흥적 민족주의에서 이제 침략적 민족주의, 통합적 민족주의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영향들이 7월 혁명보다 더 커요. 2월 혁명은.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자유주의자들 주도로 해서 로마 공화국이 수립되고 마친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는 메테가 쫓겨나죠. 3월 혁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센이나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무슨 위회가 구성돼요?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구성되죠. 자유주의자들 위해서. 자, 프랑크푸르트 그 의회 부분은 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야. 이것도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 풀어가면서 이제 좀 살펴보기도 하고, 결국에는 뭐 실패는 조직과 훈련의 미비, 평화파 배타주의 등등등 있고, 의의는 이제 그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역사 발전 추진에 등장하면서 보수 집단들이 예전에는 민족주의를 탄압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독일의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립작업장들이 성립될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요? 이월혁명 때 누가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 임시정부가 이제 2번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공화국이 성립하기 전에 이월혁명이 끝나고 그 중간 가도기 시에 초창기 때는 임시정부는 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이 서로 연합된 정부였는데 선거 후에 재헌이의 선거 후에 누굴로 다 바뀐 거예요. 온건파 자유주의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임시정부는 이 국립작업장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폐쇄시켰고 그때 이제 그 노동자들은 이거에 대응해갖고 뭘 일으켰다? 6월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뭐 6월 폭동이라고 하면 좀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붙여졌으니까 6월 항쟁 이렇게 이제 하면 괜찮겠지만 이렇게 했던 건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서기에는 6월 폭동을 적혔기 때문에 그냥 6월 폭동 쓰세요. 거기에 무슨 정치적 이념이나 이런 것들 개입하면 안 돼. 예. 자, 그러면 이제 있고 9번 문제 볼게요. 9번. 자, 9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그 역사교육의 목적과 가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과 가치와 관련된 부분이 예전에 이제 민족 공동체 교육을 강조할 경우에, 그 다음에 교훈적 역사를 강조할 경우에 뭐 문제점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녹색 책하고 파란 책에 유용한 점과 그 문제점 이렇게 각각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2개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보충자료, 7페이지 펴보세요. 7페이지.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역사교육 목적에, 그 교훈의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의 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재의에는 교훈의 역사와 또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 공동체 교황으로서 역사 있는데, 이 장점, 문제점 있는데 다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장점으로서 이제 교훈의 역사를 보면 예전부터 역사학이 내재적 가치였고요. 그 역사를 배워서 인류 집단적 경험에 활용해요. 현재를 반성하고 현재 미래의 활동을 생활에 도움을 형성하기 위해서 한 거다. 도덕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요. 동서양 역사서에 다 보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동양의 역사에 보면 통감자 붙은 거는 다 뭐예요? 교훈의 역사야. 그래서 그 밑에 뭐 자치 통감 하면 다 교훈의 역사에 보시면 돼요. 통감이라는 뜻은 뭐죠? 자기가 거울 비춰갖고 역사를 거울 비춰서 반성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서거적의 동구통감, 사마강의 자치통감, 주위의 통감강목, 그다음 원주의 통감기사 본말, 서양에서 볼 때 이제 헤로도토스의 페르시아 전쟁사, 그다음에 투킨티데스도 교훈의 역사가 되게 강조해요. 예전에 한번 물어봤죠. 김부의 삼국사기 뭐 등등. 자, 근데 이건 문제점이 있어. 일단 이거 외워두셔야죠. 자, 역사적 사건의 특징은 개별적이고 고유하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있지만 똑같은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왜냐, 교훈의 역사관들은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전에 지금 일어난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예전에 일어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역사 사건은 개별적인 존재지 어떤 똑같은 유형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유사성이 많고 그냥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슷한 상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또 녹색 책에서는 재반론을 하고 있어. 요 재반론 내용도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교훈의 역사는 역사학을 뭘로 보는 거야? 그냥 윤리학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선악으로만 판단해, 역사학을. 그래서 과거 인간의 행위를 단순히 선악의 논리로 판단하기 쉽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치자학문이죠. 되게 자치통감, 동구통감 뭐 이런 그 책들은 지배자들이 보라고 쓴 거지 그 피지배자들이 보라고 쓴 건 아니다. 근데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의 말과 행동을 다, 소홀히 하죠. 그러니까 역사 대중화의 경우 역한데, 요때 대중화라는 말은 좀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이게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놔서 그런데, 요때 대중화라는 것은 민중을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중화는 뭐예요? 역사의 대중화는. 역사를 쉽게 접근한다. 설민석처럼, 뭐, 야사 얘기하고, 예,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요게 더 의미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녹색제 반론이 있죠, 재반론이. 그래서 최근의 역사를 보면 시제의 학문에서 벗어나서 소외된 사람도 많이 다루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사건의 관점의 평가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걸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사건이라도, 똑같은 인물이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네다섯 가지가 돼 있는데, 한두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 내어두셔야 될 것 같아. 두 가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에는 앞에서 이제 교훈의 역사 연결돼 있어요. 이거 녹색책만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같이 이제 한번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뒤에 넘어가서, 자,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취 역사. 그 다른 말 유산 전승의 역사. 이렇게 했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민족주의를 강조한 역사야. 민족주의는. 그래서 유용한 점은 뭐 민족적 동질감을 가지고 민족적 자부심과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해고나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맞서서 민족주의를 바탕 역사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고 등등등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아마 시험에 문제 나오려면 이제 유용한 점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민족주의 문제는 정신을 강조하죠. 물질보다는 정신을 강조해. 대표적으로 1920년대, 30년대 일제 강점기 때 그 민족주의자들은 항상 정신을 강조했잖아요. 혼, 뭐 난가사상. 그게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변화나 원동력이나 구조적 파악을 경시한다. 왜냐면 정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정신적인 걸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정신 승리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밑에 원동력 사회 구조적인 것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게 그 9번에 가지문과 관련된 건데, 한국운동 지열사는 누가 썼어요? 박은식 썼죠. 박은식은 뭘 강조해요? 혼을 강조하죠. 정신적, 관념적인 강조해.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은 잘못됐어. 근데 그 침략을 다만 뭐죠? 분노만 할 뿐이죠. 규탄만 하고. 지금도 진짜 분노, 규탄은 그냥 뭐예요? 말치장에 불과한 거죠. 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분노와 규탄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일본의 어떤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해갖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객관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뭘 통해서? 그냥, 그러니까 혼을 강조하자. 혼을 강조하는 게 대안일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의 어떤 정통이나 신화적 미학, 시선 역사를 도외시하고요. 국수주의가 빠질 수 있고, 실용적인 각오를 강조했어요. 현재의 목적에 따라서 역사를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정치 집단의 독재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역사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하는데, 이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예민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파악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뭐 평화의 민족,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역사 보면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강개토대전 때 많은 민족들을 지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베트남 전쟁에서 여러 사람들 죽였잖아. 그거 어떻게 설명해서? 일본 애들도 거기 보면 삼국지 위지동의전을 이제 예를 들면서 일본 사람들은 참 온순하고 예의도 바른데 고대시대부터 지금 계속 이어져 있다. 하룻밤에 일본사에 거기 적혀있어. 일본 애들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나라에선 도저히 그걸 공감할 수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냐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들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재반론이 있어요. 그 녹색책에. 연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다. 잠정적으로 또 합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면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황으로서 역사. 이것도 강조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임용시험 볼 때 꼭 뭘 봐야 돼요? 한국사 능력 검증을 봐야 되잖아. 그거 왜 보겠어요, 그거? 예? 나름대로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감도 살릴 겸 어느 정도 한국사 알아야지만
좀 뭔가 교양이 있어 보인다는 그런 것들을 본 것 같은데, 제가 제 한국사, 우리가 이제 역사하지만, 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영어과 애들이나 뭐 이런 국어과 애들 보면, 단어과 보면, 왜 이걸 봐야 되는지 참, 불만이 되게 많이 나타난 것 같은데, 여기 식으로 따지면, 제가 또 다른 식으로 따지면,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토익 토플 봐야 된다. 그 논리와 똑같잖아. 임용시험 볼 때. 자, 그러면 제가 보면 장점으로서 뭐 교양의 자질과 역사, 배경 지식을 이제 활용할 수 있고, 사고 및 판단 방법, 맥락 속에 자신의 삶과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고, 뭐 중중이 있는데 이거 외워두시고요. 그럼 문제점을 좀 볼게요. 문제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장점보다 문제점이 많이 나오니까. 자, 역사적 사실을 많이 기억할수록 역사를 잘 안다는 생각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사실까지도 알려고 한다. 이건 문제점이죠. 예. 그 다음에 주제주의 교육의 간이나 흥미나 호기심에 촘촘히 머물 수 있고, 역사적 사실과 호구를 혼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금리 인하나 경제적 변화보다는 뭐예요? 그 박유춘이 그 뭐냐면 하당시에 섹스한 얘기들만 관심이 갔대. 맞아. 예전 그 숙종시대 때, 경정시대 때 중요한 사건들은 정치 변화나 경제 구조적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 장희빈이 자기 아들 흔들어서 고자나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장희빈이 자기 아들 흔들어서 고자 됐던 게 역사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이라도 이게 뭐 중요해요? 아니죠. 근데 대중들이 이제 강조하는 그 교황의 역사는 이런 것들만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역사적 사실과 허구가 혼돈했는데, 그 이유는 뭐죠? 대부분 이런 것들은 문학작품 속에 들기도.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양 역사는 항상 영웅주의 역사가 빠지죠. 이런 것들. 왜냐면 문학작품이나 이런 다 인물 중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사 우연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이런 것들이 그릇된 관념이 형성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이게 교양 역사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자신이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걸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세 가지, 뭐,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조할 경우에 교황의 역사,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교훈의 역사, 카타고가 크게 세 가지를 묶을 수 있는데,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제가 이제 보면 이제, 딱 기출 주제도 많이 나온 거 보면, 최근에 나온 건 또 안 나와요. 보통 이제 3개년, 최근에 한 1, 2년 동안, 2년, 3년 동안 나온 건 또 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3년 전에 나왔던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한번 나올 때가 됐어. 2번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요 주제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자,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가는 민족운동 지열사죠? 그래서 이거는 뭘 강조하는 거죠? 민족 공동체 의식,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거고,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자치통감의 서문과 관련된 내용이야. 요 서문 내용도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공사 기출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그 기전체 형식을 비판하고, 뭘 제시했죠? 편년체. 그래서 이제 그 자치통감은 국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마강 혼자서 만든 개인 역사죠. 그래서 이제 역사서고, 그 다음에 그 통사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년체 형식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문제를 보면 앞부분은 이제 전제 조건이고, 두 번째 줄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가해 역사 교육의 가치의 문제점은 두 가지 쓰시오. 자, 아까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취했을 때 역사가 문제점. 그거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두 가지 외워갖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역사 교육의 가치의 유용성과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 각각 한 가지 쓰시오. 요거는 이제 교육의 가치로서의 유용성과 문제점을 한 가지 외워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같이 제기된 문제점 염두에 두고 재반론을 제시해보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녹색 책에 있는 내용도 있죠? 그래서 제가 답안지 표시에 제 비판 내용을 그 하살표 양방향 쪽으로 해갖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외워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한번 다뤄봤고요. 그래서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크로치와 콜링우드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간연론자들의 역사가 관련되는 거죠.
그 간접론자 역사관들이 주로 나오면 크로치와 콜링우드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에서는 크로치를 많이 다뤘는데 최근에 와서는 콜링우드 쪽이 좀 많이 다뤄요. 근데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두 사람 다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간접론자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일단 간접론자들은 과거와 현재 중에 어디를 강조하죠? 네, 현재를 강조하죠. 과거는 랑케가 강조하죠. 랑케. 그리고 이 간접론자 누굴 비판하는 거 주로? 간접론자들은 랑케를 비판해요. 또 한편 또 누굴 비판하죠? 대립축이 랑케하고 또 대립을 하지만 또 하나는 랑케와 관련이 없지만 신실증주의자에 있어. 그러니까 포포나 햄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또 대립을 해요. 그래서 두 개의 대립축이 있다. 근데 이제 랑케 실증주의와 포포와 햄펠 신실증주의, 논리실증주의,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자, 그러면 크로체와 이제 콜링우드의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크로체는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크로체는 역사의 연구 목적과 방법을 철학적, 역사적 목적, 인간 정신이해, 정신적인 걸 강조했고 사상의 역사를 강조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크로체가 정신을 강조했다고 해서 뭔가 물질적이고 조건적인 것들, 객관적인 것들 부정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 어디 강조했다는 거죠? 정신을 강조한 거야. 그럼 사상의 역사. 그러니까 사상의 역사는 누구의 입장에서 역사를 쓴다는 거죠? 역사가 입장에서 역사를 쓰는 거야. 요거는 사상의 역사는 콜링우드 같이 얘기했어. 근데 콜링우드가 생각하는 사상의 역사는 좀 달라요. 콜링우드 역사는 역사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죠? 역사적 행위자가 그 당시 생각했던 생각을 얘기해요. 이게 이제 좀 사상의 역사에서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체는 현재 역사. 그리고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그래서 과거를 고대나 중세를 다뤄도 결국에는 문제의식이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현재의식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MB나 박근혜 있을 때 세종대왕에 대해서 많이 언급됐잖아요. 세종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뭘 강조해요? 소통을 강조하잖아.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시대가 뭐냐면 소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소통을 끌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비록 조선시대 얘기했다고 해도 실제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대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 그래서 모든 역사는 현대사고 현재 역사다. 이거는 뭐 콜링우드 동감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링우드 비슷해요. 역사의 특성, 고유성, 개별성, 행위자, 내면. 그렇다고 해서 내면만 강조한 건 아니고 외면도 같이 보되 상대적으로 내면을 강조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역사를 연구하는 사상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이거 꼭 외워두세요. 첫 번째는 역사는 과거 사실의 사실적 재구성. 그러니까 팩트를 알아야죠. 오늘 말처럼. 그러니까 언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러면 뭘 봐야 되죠? 역사적 사료를 봐야죠. 근데 사료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빵꾸 틀린 게 많아. 지금도 그 원서 넣다 보면 빵꾸 틀린 데는 뭐예요? 대박 터트리는 거죠. 커튼이 떨어져서. 예. 그러니까 구멍구멍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채워나가 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팩트를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향적 상상이 필요해. 이것도 외워주세요. 예. 성향적 상상은 주어진 증거 논리적 영역, 역사적 지식의 어떤 필수적. 근데 어렵게 됐는데 이 성향적 상상은 뭐냐면 경험은 이전의 상상이에요. 자, 우리가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어. 여자 입장에서. 그럼 여자는 그걸 배워서 알아요? 배우지, 그냥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설명할 수 알잖아, 직관적으로. 그럼 본능에 태어나서 아는 거잖아. 그게 성향적 상상이야. 자, 이 성향적 상상을 개념화시킨 것이 이제 나중에 보관이니 삽입이니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팩트를 어느 정도 알았어. 그러면 이제 외면적인 걸 알았으면 뭘 또 들어가야 되죠? 그 행위자의 내면을 알아야겠죠. 내면은 제사고를 통해서 재현을 해봐야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예문에 나온 게 재현인데, 그래갖고 이제 그 행위자의 생각에 들어가서 그것을 왜 그렇게 행해졌는가를 머릿속에 뭐냐면 떠오르게 하는 거야. 이걸 재현이죠. 예,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역사적 관련 증거를 토대로 행위자의 사고를 재상고하여 역사적 행위를 상상적 재구성을 인식하는 활동, 요 기억을 해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그 예전에 과거의 것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될까? 그것은 왜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주제 선택에 대해서 역사를 공부해야 되냐? 결국에는 무슨 문제를 풀기 위한 거죠? 현재의 문제를 풀기 위한 거지. 결국에는 현재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 꼭 외워주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0번 문제 보면 이제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기읍과 니은이 각 가를, 어떻게 이제 보는지 인식처를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다에 들어갈 말을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가와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뭐라고 써야 될까요? 가는 사상의 역사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뭐죠? 현재 역사. 모든 역사는 뭐라고 했죠? 현재 역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러면 사상의 역사에 대해서 그 콜링우드와 크로체가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크로체가 의미하는 사상의 역사는 역사가 자신의 사상이 크게 작용해요. 역사가 입장에서 보는 거고, 콜링우드는 역사가 취급하는 과거 역사적 인물의 사상이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차이가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콜링우드가 그 역사적 행위자의 내면을 알기 위해서 제시한 방법론이 있죠. 이걸 뭐라고 해요? 재연이라고 하죠. 꼭 외워두세요. 그 재연과 관련된 예문이 그 노란 책에도 있고 남색 책에도 있고 그래요. 예,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자, 이 11번 문제는 뭐냐면, 진시황이 건국하고 나서, 아니, 그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그 당시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뭐냐면, 이사하고, 그냥 왕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왕관은 봉건제를 주장했고, 이사는 뭐죠? 군현제를 주장했죠. 결국에는 군현제를 선택했다. 물론 이 군현제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진시황이 이제 그걸 확대시켰다라는 내용이고요. 요 가와 관련된 사전이 예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냐면, 경제가 이제 조조의 건의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제후왕들이 반발했고, 무슨 사건이 났죠? 5초 7국이 난이었죠. 요거 이제, 군국주의 모순점 때문에 이제 5초 7국난이 일어나고 나서, 9년제도, 물론 형식상 군국주의지만, 79년제 바뀐 그런 내용들 쭉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보충제 싫어하네. 그거 보충제 없네. 자, 그럼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11번에 이제 기읍과 니은이 왜 이렇게 봉건제와 군현제를 주장했는가? 사회 근거를 얘기하면 기읍이 중요한 왕관의 봉건제도는 영토가 넘기 때문에 직접 통치가 어렵고 왕조의 수명이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니은의 주장은 그 주현제는 군현제는 봉건제 실시한 주왕조는 제후의 분쟁 때문에 멸망했다. 각각 이렇게 이유를 대갖고 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사료 내용을 이제 보고 써야 돼. 그래서 마친 분들이 이제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 근데 이제 주로 문제는 뭐 나온 게 봉건제, 주현제, 군현제 그 내용 싸우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 기출문제랑 요 정도 나오면 그냥 주는 문제야. 요거는 어느 정도 그 한의중이나 이런 책을 읽고 이제 써야 되는 거고, 예, 약간 난이도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가에 들어갈 것은 5초 7국의 난이고요. 자, 여기에서 조조의 건의가 뭘까요? 자, 문제 때 그 있고, 그 다음 경제 때 계속 그 뭐냐면 가이나 조조가 주장했던 게 뭐예요? 삭지 정책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영지를 나누자. 그래갖고 제후왕의 권한을 약화시키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강간 약지 정책이라고 해요. 강간은 뿌리간자죠. 그러니까, 뿌리를 뿌리간자니까 뿌리를 강하게 시키고 가지를 쳐내는 거야. 제후왕들을. 자, 그래서 결국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제후왕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갖고 이제 조조를 참수하고 동시에 주하부를 이제 파견해갖고 3개월 만에 이 5초 7국의 난을 이제 진압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었던 그 문제 때, 무제 때죠. 무제 때 본격적으로 제후왕들 약화시키는 정책들을 했고, 그러면 이제 그 무제 정책 중에 이제 영지 분할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뭐와 관련된 추운력 같은 거 있죠? 추운력. 그래서 적장자, 장자에게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차자까지도, 삼자에까지도 똑같이 나눠주는 거야. 영지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자, 12번 문제는 이제 그 현대사 문제, 한국 현대사 문제. 자, 예전에 기출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 해방 공간에 활동했던 여러 정치단체들을 물어본 게 있어요. 한민당이니 한독당이니. 그래서 예문도 그와 관련된 내용을 뽑아서 제가 이제 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가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냐면 한민당이죠. 한민당.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한민당을 왜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 건국 그 준비위원회나 그 다음에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니까 이걸 이제 빨갱이 집단이라고 생각한 그 다음 친일파들이 나와서 만든 당이 뭐예요? 한민당이죠. 이 한민당은 주로 어떤 사람이면 송진호와 이런 사람들이 만든 당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어떤 사람이면 예전 친일 경력자들이야. 친일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정통성이 없어요. 예, 명분이 없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 누굴 이제 끌어다가 이제 명분을 만들려고 했냐면 임시정부를 끌어다가 명분을 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인민공화국은 정통성 없고 임시정부가 정통성이 있다는 임정봉대론을 계속 내겼어요. 근데 이제 한독당 인물이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대결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임정봉대론이 없어지게 돼요. 예, 그러면서 대립구도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관련된 정당은 어디예요? 나와 관련된 정당은 한국독립당이죠. 그 예모는 어디에 있어요? 이거 기초에 어떤 나오는데 그 키워드는 남북협상에 참가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우익정당 중에 이제 그 남북정당에 이제 그 참가했던 구구정당도의 한국독립당. 예. 한독당은 임시정부 기반정당이에요. 기반정당. 예. 그래서 1931년에 만들어졌던 거죠. 예. 이 관련된 문제 또 뒤에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깔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가와 나에 관련된 정당의 멍청을 각각 써보고, 자, 나 정당이 주장한 법통론 뭘 써야 되겠죠? 임시정부 법통론, 임정공대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금 헌법에 전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헌헌법부터 계속 임시정부의 봉대론을 받던 모시면서 이제 쭉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의 정당이 주장한 법통론에 대해서 가정당의 입장 변화와 그 이유를 쓰시오. 자, 원래 한민당은 일제강점기 때 떡떠하지 못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치적 명분 얻기 위해서 이제 중경의 그 인병을 추대를 했었지만 점차 이제 세력이 확대되면서 소극적 부족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 포셈에 있는 내용이니까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살펴볼 게 뭐냐, 해방전국 시대 때 활동했던 정당들 좀 볼게요. 구구 정당들. 이제 아까 설명한 한민당과 한독당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한민당은 이제 그 송진호, 김성순 같은 이 민족주의 우파, 이 친일파들이 이제 뭐냐면 세워졌던 거고, 그리고 목적은 조선인민공화국 타도, 그 다음에 초창기 땐 중경 임시정부를 추대를 했고요. 그 다음 그 후에 이제 미군정과 이제 밀착돼서 미군적 여당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민족 행위를 많이 했죠. 토지개혁이나 반민족 행위 처벌에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연결됐어요? 이승만과 연결된다. 그래서 이승만이 초창기 때 그 권력 기반이 한민당을 삼았다. 그래서 이승만 단정 노선을 이제 지지를 했고, 그렇지만 정부 수립 후에 이승만과 결별돼. 그래서 이승만 결별돼 이승만 따로 이제 자유당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당 역할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승만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구파 세력이 뭐냐면 이 한민당이에요. 한민당. 지금까지 민주당 세력을 이제 쭉 내오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족성 중앙협의회가 있어.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름이 대한독립촉성군민회로 개칭이 돼요. 원래 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예전에 하던 기출 나왔던 건데, 이승만이 그 당시 해외에서 좀 유명하니까 이승만이 기국된다니까 좌우익의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연합 조직이에요. 근데 이승만이 토지 문제나 친일파 문제 때문에 그게 뭐냐면 좀 약간 미적거지니까 자익들이 쫙 빠지죠. 그러면서 뭐만 남아요? 우익만 남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참판 문제를 둘러싸고 그 신탁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이름을 뭘로 바뀌냐면 대한독립촉성군민회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초창기 때 권력 기반을 이뤘던 게 한민당하고 대한독립촉성군민회야. 그러니까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 한독당은 이제 김구 임변계열이 이제 만들고, 한국독립당의 강령은 뭐죠? 상균주의죠. 그 상균주의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외워두시고, 그래서 정치적인 민주공화국, 뭐 경제적인 경제개발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은 이제 여기 안 나와있지만 의무교육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군정이 이제 한독당은 당의 이름으로 임시정부 이름으로 들어온 걸 반대했죠. 왜냐면 산발도선 이남의 그 유일한 합법정부는 누구예요? 미군정밖에 없잖아요. 개인 자유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그 뭐냐면 민족 자화합작 운동에 참여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이게 단독 정부 방향으로 선회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해서 남북 협상에 참여했고 그랬죠. 또 반탁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조선 대한국민대표 민주위원회도 참여했고, 등등등,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제1차 그 50 단독선거에는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참여 안 했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13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명나라의 사회제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역항체나 어딘도체, 뭐 이갑제 이런 것들인데, 자, 다음 가와 나의 명칭을 각각 써보시오. 그리고 기획제도의 목적을 말해보고 기획의 붕괴 원인을 두 가지로 제시해보시오. 자, 일단은 이제 이달의 천하의 부하현에는 부하현은 이제 명나라 시대 때 행정구역이고 멋멋을 편찬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110호를 이제 1호로 해갖고 이갑제죠. 그래서 책 내부들 일부는 호부, 이거는 뭐예요? 호적 작성하고 관련되죠? 이건 뭐와 관련된? 부역항책이야. 부역항책.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자료 B번 같은 경우에는 절강성 이제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점토의 실정,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뭘 작성해야 되겠어요? 어딘도책이죠. 이 어딘도책은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생겼다 해서 어딘도책이야죠. 그 당시에는 경제정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반듯반듯 있는 게 아니라 농가밭이 뭐야? 삐뚤삐뚤했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런 모양이 이제 있는데, 자, 그 부역항책, 그 다음에 어딘도책. 근데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 그 하부 말단이 됐던 게 뭐냐면 역할을 했던 게 이갑제예요. 그래서 명나라 그 홍무제는 이 사람은 이제 농민 출신이잖아요. 가난 농민 출신이기 때문에 지주들 본래 안 좋아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뭘 구상을 했냐면 농촌의 어떤 문제들, 말단 문제들은 간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거를 제일 이상적으로 봤어요. 한나라 때처럼 전환시대 때 뭐. 그래서 만든 것이 이갑제야. 그래서 이갑제에서 웬만한 거는 다 해결하도록,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면사무소, 동사무소 역할 같은 경우에는 다 이갑제가 하도록. 그래서 이갑제에서 이제 하는데 그것도 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이갑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에는 두 가지가 있어, 명나라에는. 자벽이 있고 이갑역이 있어. 이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나중에 초창기 때까지 잘 유지됐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오세요. 붕괴되죠. 그래서 이갑역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걸 이제 누가 대신하게 된 거야? 신사계층들이 대신하게 돼요. 그래서 신사계층들이 명중기 때부터 이제 주요 사회세력으로 부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갑제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1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이갑제는 이제 목적은 조세징수, 부역징발, 항촌질서 유지, 상호부조, 상호감시. 그래서 이갑제의 역을 이제 이갑역이라고 하죠. 그 이갑제 형태는 110호를 기준으로 1, 2를 평성. 1, 2는 마을 단위 평성하는 게 아니라 편호예요. 국가가 임의로 이제 편성된 거죠. 그래서 110호가 있는데 이 110호 중에 좀 상위호는 이장호가 해서 10호라고 하고요. 밑에는 갑수호라고 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갑수호 밑에 농토를 갖고 있지 않은 호는 또 기종호고. 그래서 상등호 1호와 그 다음에 갑수 10호를 서로 연결시켜. 한 조가 되는 거야, 1팀이. 그럼 몇 팀이 나오죠? 10팀이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서 윤변제도 뭐냐면 1년마다 한 번씩 이갑역을 수행하는 거야. 예. 자, 이렇게 이제 유지됐던 것이 이갑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갑제 그 주도층 보면 이장, 이노인, 그 양장, 당장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이갑제가 이제 명나라 중기 때 이후로 붕괴되기 시작해요. 일단 이제 이갑역이 1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일단 특정호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이 없죠. 그러니까 다음 년도 내가 1년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다음에 또 너네 미는 거야, 다음 사람에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있고, 재해 있고 하니까, 이갑에도 재단 변동이 되게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명나라 재정금이 커지면서 이갑역의 부담이 어떻게 돼요? 점점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신사층들이 요역 면제 특권이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신사층들은 지세 면제는 없는데, 조세 면제는 없는데, 요역 특권이 있어요. 우면 요역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요역을 우대하고 면제해주는. 근데 원래는 이갑제에서 이갑역은 면제를 하는 건 아니고, 잡역만 면제받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된다? 이갑역을 편법으로 면제를 받아.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용조라는 세제가 점점 하나가 통합되기 시작해요. 그 과정에서 뭐냐면 원래는 자병만 면제받는 걸 이갑역과 자병을 통합되면서 은근슬쩍 이갑역도 면제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면제받게 되고요. 당연히 면제받으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또 부담해요?
신사 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의 부정부패, 그 다음에 또 이제 비특권 지주들이 부역항체에 번주해서 신사층을 사칭하고 농민분단에 전가하고, 등등, 상품화폐 경제 발달,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사회적 양극화의 차이. 그다음에 지역 간의 어떤 이가보와 이제 갑소의 이제 이가보의 차이점. 왜냐면 강남의 이가보는 잘 살지만 강북의 이가보는 뭐죠? 못 산단 말이야. 근데 역은 동등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붕괴될 수밖에 없죠. 강북 이가보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갑제가 이제 붕괴되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 조정내에서는 이갑제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한 게 뭐냐면, 일단 원적 반환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부족주의. 그러니까 원적 반환주의는 뭐냐면 당나라 초창기처럼 자기가 호적에 딱 등록돼 있으면 이주를 못하는 제도야. 근데 이제 이걸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기본했지만, 이주하면 개코를 그냥 부족주의, 거기에 이제 호적에 편입시키는 정책을 하거나, 아니면 한약이나 보갑제, 그 다음에 이제 부역제도 개편, 그 다음에 신사층의 요역 우면 제도를 제한하는 그런 것들 했는데, 제대로 안 됐죠. 결국에는 이갑제의 그 이갑력을, 이갑제가 했던 그 역할을 누가 했다? 신사계층 등이 하게 돼요.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갑제 부분은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인고에는 안 나왔지만, 그 수능에는 자주 언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은 꼭 봐두는 게 좋아. 언젠간 나와. 이 부분은요. 예. 그래서 한번 제가 문제를 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클레이스텐네스와 관련된 문제죠? 예. 그래서 클레이스텐네스 개혁 그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아마 그리스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12페이지 펴 보세요. 자, 거기 클레이스텐네스 부분인데, 배경을 보면 참주정치의 붕괴에서 이제 클레이스텐네스가 추진했고, 개혁의 목적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현원적, 지연적 유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전 시민에게 평등한 참정권을 부여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개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가 이제 도평추방제, 세 가지 측면이요. 하나가 도평추방제, 부족제, 그 다음에 정치기구 개편, 500이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볼 수 있는데, 도평추방제는 쉽죠. 참주정을 타파하게 해서 그 6,000표 이상의 도자의 파편이 나오면 이 사람은 10년 동안 추방하는 거죠. 자, 부족제 개편이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부족제 개편은 뭐냐면, 원래 이제 아테네는 이제 도시국가 만들어줄 때 4개 부족으로 구성이 됐어요. 이건 이제 부족을 이제 트리푸스라고 해. 트리푸스인데, 요때 이제 트리푸스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혈연적인 성격이 있어. 그러니까 4개의 희족 단위가 부족들이 이제 가압이 돼갖고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솔론이 이제 400인을 만들었잖아요. 400인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각각의 부족에서 100명씩 선발해갖고 400인을 구성한 거야. 문제는 이게 큰발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귀족계급들이야. 그 시종 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귀족계급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논의해갖고 결정하면 주로 누구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겠어? 귀족계급들. 그러니까 정 그리스의 이익을 반영한 게 아니라 귀족계급들의 이익을 반영.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400인을 해체시켜요. 그래서 대신에 만든 것이 500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 500인은 부족제 개편은 연결되어 있는데, 자, 부족제는 이때 이제 그 뭐냐면 10개의 행정부족으로 개편됐다고 했죠? 4개 행정부족. 요때 행정부족은 트리푸스는 하는데, 요때 트리푸스는 혈연적 성격의 부족이 아니라 뭐죠? 행정적 성격이야. 이건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혈연적인 트리푸스에서 행정적 트리푸스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때 행정부족은 어떤 식으로 개편하냐면, 도시지역, 해안지역, 그 다음에 그 도시행정, 농촌지역, 이렇게 3가지 구역을 나눈 다음에 중간 단위에 이제 행정구역이 나오는데, 각 단위에서 이제 뭐냐면 데모스 2-3개씩 뽑아내요. 그래서 만들어갖고 10개의 트리푸스를 만들어. 그러면 같은 트리푸스 안에 있더라도 실제로 사는 건 뭐죠? 각각 다르게 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50명씩 착출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귀족 출신이 아니라, 이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다양한 계층을 선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도 500인을 구성해요. 그러면 결정할 때 전 계층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면서 이제 종전의 어떤 귀족대 이익을 배제하는 그런 효과를 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도 있었다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민회 활동에서 민회 이제 주요 내용들 줬고,
그 다음에 시민법정의 사법권을 부여하고, 시민법정 언제 만들어졌죠? 예? 요거는, 아까 예전에 솔련 때 만들었죠. 예. 시민법정의 이제 그 구성도, 원래 솔련 때는 똑같아요. 400인의 구성처럼 100명씩 뽑아서 오고, 이것도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50명씩 뽑아서 오고. 시민법정이 사법권 외에도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한 건 언제 때요? 페리클라스 때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그렇지만 이 클레이스테네스는 형식적이고 법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었어. 근데 실질적인 민주주의 못 만들었죠. 빈민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뭐 때문에 잘 못해요. 지금도 있지만 돈 때문에 참여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 다음 단계인 페리클라스 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사료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의 개혁 목적을 한 줄 이내로 쓰고, 그 다음 니은의 성격과 역할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한 줄 이내로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기술해보시오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기획의 개혁 목적, 종제 허언적, 지연적, 유대나 경제 이해를 배제하고, 아테네 전 시민에게 평등한 참정권을 부여하려고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이때 이제 부족의 성격이 역할을 말해보시오. 자, 이때 이제 그 경제적, 직업적 이해관계가 비교 군중과 혼합된 행정단위로서, 그러니까 지역적 성격의 행정단위로서 아테네의 모든 정치, 군사적 활동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와 나에 들어갈 거, 그는 500인을 구성했죠. 어떻게 구성했죠? 10개의 부족마다 50명씩 착취하고 있고, 여기는 4개의 부족마다, 이거 오타네. 예. 부족마다 100명을 착취하는데, 좀 자세히 쓰자면 10개의 부족은 행정적인 부족 이렇게 쓰거나, 그 다음 4개의 부족을 쓸 때 혈족적 부족을 쓰면 좀 약간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쓸 수 있겠죠. 예,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너스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 요거는 이제 지휘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휘상의 발견. 지휘상에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보면 이제 가정이나 배경은 잘 안 나와. 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결과가 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약간 이제 그 배경이나 뭐 가정 같은 것들 좀 집어넣는데, 자, 다음 기획 국가가 니은의 발견에 앞장선 이유를 그 경제적 측면에서 써보고, 그리고 니은의 발견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쓰고, 니은의 발견에 의해 교육의 변화를 한 줄에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왜 먼저 지휘상의 발견을 하려고 했까? 경제 측면에서 써겠죠? 그 당시 이슬람, 이탈리아 상인들 항로무역에 독점을 했기 때문에, 항로무역 독점하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정령으로 오스만 투르크가 무역로가 차단되면서 향신료 가격이 상승됐어.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서기에서는 요 부분은 좀 다르게 이제 밑에 주에다 보면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향신료예요. 향신료. 그래서 그 당시 지휘사를 발견해서 중요한 동기가 됐던 게 향신료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다. 향신료는 이제 서양인들이 되게 필요했던 것들인데 왜 그럴까요? 고기 냄새를 없앨 수 있죠? 장기적 보존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원래 산지가 동남아시아 쪽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동남아시아에서는 후추 뭐 이런 것들이 그 뭐예요? 되게 싸게 먹히죠? 근데 몇 단계 거치면서, 유통단계 몇 단계 거치면서 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값싼 가격으로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주로 동남아시아 인도 쪽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항로를 발견한 사람 누굴까요? 바스코 다가마. 뭐 이게 쉽게 유추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니은의 변화 내용을 써라. 그래서 이제 이 발견 교육의 변화 내용. 이건 지휘상의 발견 결과인데, 자, 유럽인들이 직접 동양과 교육하면서 무슨 무역이 쇠퇴했죠? 지중해 무역과 그 다음 이슬람 상인들 쇠퇴를 가져왔다. 왜냐면 이슬람 상인들이 인도양 무역을 이제 주도권을 했는데, 근데 이슬람 상인들 쇠퇴 부분은 좀 약간 제가 그 개정된 금성지도서 그 부분에 그냥 답을 뺏겼었는데, 실질적으로 갑자기 되진 거 아니고 19세기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16세기 곧바로 뭐 그 지휘상을 발견했다고 해서 뭐 주도권이 그 당시 이슬람에서 뭐 그 포르투갈로 이렇게 유럽상이 넘어간 건 아니에요. 예, 순차적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지휘상의 발견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푸는데, 지휘상의 발견 관련된 것은 이제 배경 가정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과 부분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걸 초점 맞춰 공부해 주시고, 지휘상의 발견도 한번 나올 때가 됐어. 한참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출 뒤져보다가 예전 문제네? 예전 기출 문제를 하면서 낼 수 있어요.
그다음 이것도 뭐 상업혁명, 가격공명, 그 다음에 교육의 변화 이런 것들 좀 정리해가지고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 좀 쉬었다가 그 전공 B로 넘어갈게요.